네,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우리 네.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에 시장 주목하고 있긴 한데 주중에 발표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 네.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아서 급격한 냉각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둔화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번 주 초반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도 살짝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800만 건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대략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팩트긴 한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구인 건수 평균이 700만 건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견조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요즘 같은 경우 시장의 움직임들 매크로상의 분위기를 보면은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인가 혹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인가 이런 것들이 좀 수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을 대체 어디다 둬야 되냐 이런 좀 의문들을 품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일단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의 성격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상치 구인 이직 보고서 예상치는 네. 밑돌았지만 견조한 수준이었다. 침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최근 뜨거웠던 미국 고용 시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지표들 나오고 있다는 네. 점은 체크해 봐야겠는데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 4월 고용 보고서 한 달 전에 골디락스 기대 높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이번 5월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한 달 전만 해도 노랜딩 골디락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침체를 걱정하는 게 그만큼 이제 시장의 심리가 조금은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반증해주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고용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은 지금 블룸버그나 주요 외사들의 이제 컨센서스들을 종합해보고 예상치를 보면은 대략 17에서 18만 건 정도가 그 중간값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에서 쇼크를 받아들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건만 상회를 해도 15만 건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배드 뉴스이지 굿 뉴스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3.9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나 4.1 정도가 찍히면은 이것도 증시에는 쇼크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3에서 4로 숫자가 바뀌면은 그만큼 심리적인 부담감들은 있겠죠. 그런데 연준의 그 경제 전망상을 놓고 봤을 때 4%대 중반까지만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이거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4%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대 내외에서 그 실업률이 움직인다면은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려왔던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9월 달에 현실화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 4% 초반 나와도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 보면 어쨌든 나홀로 호황을 이어오다가 조금씩 식어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홀을 봐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 추세는 맞는 것 같고 네. 고금리 여파가 이제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의 좀 전망들이 엇나갔던 것도 연초만 하더라도 이거는 1월 달부터 경제 지표 둔화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는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맞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그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슬슬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지표 둔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ISM 제조 PMI가 미국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자 한국 수출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전반적인 기업 이익에 선행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둔화된 거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지표 둔화는 노랜딩이라는 기대감에서 랜딩이라는 현실로 옮겨가고 있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ISM 같은 경우가 추가로 더 둔화가 된다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ISM 제조업 말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휴일날 발표됐던 이제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로 보면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랑 이전의 사이클 때 보면은 연준의 고금리 여파가 누적이 되면 될수록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둘 다 동반해서 망가졌는데 지금은 하나 망가지면은 하나 살아나고 있고 서로 이제 보완해주면서
그 충격들을 상쇄시켜져 가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랜딩은 뭐 불가피하겠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증시의 다분히 악재가 될 수 있는 하드 랜딩 혹은 경기 침체 이 리스크에 대한 확률 부여는 저희가 조금 낮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경기 상황, 노랜딩 기대에서 랜딩이라는 현실로 옮겨가고 있다. 지표가 서로 보완하면서 충격을 상쇄시키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CPI에서도 뭐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둔화는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게 CPI 발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날 저녁에 밤에 발표되는데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서 시장에서도 어떻게 해석할지가 조금 관건인 것 같은데 우선 뭐 CPI만 따로 놓고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4월 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3.4였고 지금 현재 5월 달의 컨센서스가 대략 3.3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둔화세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을 보면은 6월 거 수치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6월 거 같은 경우는 3.2 정도로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분기 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연준이나 우리 시장 참여자들 모두 고생은 했지만 2분기 때는 그러한 좀 고생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경기가 랜딩을 하고 또 공급단에서도 물가 압력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그 경로를 인플레이션 경로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하락 경로로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준의 이외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CPI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 연준의 연 2회 금리 전망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말씀 이어가자면 뭐 패드워치 9월 전망도 어쨌든 인하가 56%, 동결이 32%, 뭐 조금 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인하가 어쨌든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연준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뭐 침체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자칫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비춰지면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공교롭게도 뭐 ISM이나 GDP가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연준 금리 인하하는 거 우리가 반기는 게 맞는데 이거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이러면은 증시는 이미 그 전에 주가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들이 저도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요즘에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를 이번에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이전에 저희가 뭐 2008년도나 2020년도 그때 침체기 당시 때 금리 인하했던 것처럼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1995년, 1999년, 2019년 이 당시 때처럼 증시는 안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더 그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이냐 아니면은 침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에 금리 인하 성격이냐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플랜을 짜놔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한 2가지 정도 지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한 가지 지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ISM 제조업 PMI 지수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게 미국 경기의 선행 지표인데 그 안에 세부 항목인 신규 주문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신규 수요를 관련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가 그 저희가 5월 달께 45.4 나와가지고 둔화되면서 시장이 좀 우려했는데 이게 4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은 경기 침체, 경기 냉각의 시그널로 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그러한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이 될 것이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은 증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보험성 금리 인하에서는 증시가 안도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ISM 제조업 PMI 중에서는 신규 주문을 잘 체크해 보시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ECB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뭐 네. 지난 4월 유로존 물가 예상 외로 좀 오르기도 했는데
이번 금리나 뭐 22의 금리나 경기 침체 방어하기 위한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방어하기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인들이 봤을 때 물가 목표치에 도달은 하지 못했지만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느껴서 일단 한번 내려준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인하를 안 했으면 시장에서 더 쇼크가 되지 않았을까. 이미 거의 한두 달 전부터 많은 위원들이 우리 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인하를 안 했으면 오히려 시장이 쇼크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금리를 더 ECB가 인하를 할지가 이제 좀 관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ECB 같은 경우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들이나 그 성명서상 내용들을 보면은 연준이랑 여전히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약간 각자 도생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후에 인하 같은 경우는 그 미팅 바이 미팅 데이터 의존적으로 진행해서 향후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지표들 보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결정하겠다. 이 정도 약간 열린 결말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CB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뭐 이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뭐 좀 전에 뭐 외환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ECB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텐데요. 그간 뭐 달러 네. 지속적으로 강세 보여왔는데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좀 뭐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22 인하보다는 그 아마도 이제 6월 FMC랑 7월 FMC 향후에 예정된 FMC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달러화 인덱스 기준으로 저는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겠지만 4월 달에 저는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고점을 찍고서 내려가는 강도랑 레벨 다운 폭이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관건인데 저는 내려가긴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완만한 하락세 이 정도로 상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뭐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외국인 수급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은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연간 순매수 규모로 놓고 봤을 때 2009년이나 2010년 다음으로 지금 역대급 순매수 그 금액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분기까지도 외국인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요인들 이것들의 해소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계속 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뭐 달러를 코스피로 환산해서 외국인들의 환차익 매력이 높은지 낮은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환차익 매력이 2008년도랑 2022년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시점에서 코스피가 2,900에서 연말로 종가를 끝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면은 자본 차익이 아니라 환으로도 어느 정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 있거든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수급 최근에 워낙 공격적으로 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계속 팔지 않을까라는 뭐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들에게는 살만한 유인들, 룸이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차익 매력이 높다. 외국인들이 살만한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다.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상승을 하면서 2,700선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 좀 낙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추세 상승이 이어질 거다. 뭐 이런 확신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뭐 상승 추세 전환 계속 하려면은 어떤 요인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주식시장은 타이밍이라고 차라리 우리나라 휴장 어제 안 했으면은 어제 오늘 좀 더 시원하게 올랐을 텐데 이제 어젯밤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혼조세 마감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상승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그동안 계속 소외되어 왔었는데 이 소외 현상이 해소되기 위해서라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FOMC나 연준의 통화 정책과 같이 매크로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이제 모멘텀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6월 달이나 올해 연말 놓고 봤을 때 AI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해갈 만한 주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AI 주식들이 이제 그 가격 부담으로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습니다. 그 쉬었다 가는 공백의 자리를 저는 뭐 삼성전자가 메꿔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단순히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저희가 6월 1일 발표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들이나 향후의 이익들 올라오는 것들 전망치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반도체 쪽 특히나 그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 메모리 쪽에서도 저도 실적들이 올라온다라는 것들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놓고 보면은 그 코스피 소요 현상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곧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탄력을 막기 위해서는 매크로상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삼성전자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해주셔서 젠슨왕의 그 삼성 HBM 테스트 통과 노력 발언 이후에 삼성전자 좀 상승을 그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제가 그 전체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봐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 주가는 뭐 그 작년에 뭐 주도주들이 그만 꺾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올해 내내는 주도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반도체가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되면은 그 안에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하다시피 할 정도로 안 움직였던 게 삼성전자잖아요. 네. 결국에 이 주식도 뭐 SK 하이닉스나 다른 AI 관련 반도체 주처럼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그렇게 많이 샀는데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에 베팅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수익 내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에는 물려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런 판단을 그 물릴각오로 사는 것도 나름의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뭐 수출이나 메모리 가격들 데이터들을 체크해 보면은 그들의 그런 판단에 유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월 달 같은 경우는 매크로 불확실성들 높고 또 AI주들 변동성도 높겠지만 그 계속 소외되어 왔었던 코스피와 함께 소외되어 왔었던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동 반도체주들이 한 번 더 그 힘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올해 주도주 위상은 계속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 뭐 질주해왔는데 최근에는 뭐 전력기기나 이런 전선주들 좀 잠시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 AI 관련주 추가 상승 동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른 이제 뭐 유전 테마주나 이런 것들에 좀 묻혀가지고 수급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취약해진 것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그 목요일날에 이제 애플 시가총액 제치고 또 네. 곧 액면 분할을 앞두면서 전체적으로 그 상승이라고 할 만한 호재성 재료들을 좀 단기적으로 소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 주 FOMC나 CPI 이벤트랑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스토리, 내러티브를 봤을 때 저는 AI를 대체할 만한 주도 업종, 주도 테마, 주도주가 등장할까라고 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게 보이진 않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를 대체할 만한 그 업종이 부재하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AI가 올해 주도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달리 말해 6월 달에 이들 주식들이 쉬었다 가는 구간은 그동안 좀 가격 부담이 있어가지고 진입을 하지 못했던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하나의 좀 더 적절한 진입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를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다. 뭐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것도 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2차 전지주들도 다시 강세 보였고 오늘 새벽에 뭐 테슬라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뭐 추가 하락 경고 나오는 반면에 최근 완성차 업체들 뭐 전기차 판매 호조 소식도 들리고요. 2차 전지 현재 어떤 상황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뭐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체크해봐도 바닥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바닥 밑에 이제 지하실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실망감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최악의 상황들, 악재는 나올 게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전망들로 바닥콜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 판매 숫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뭐 테슬라 모델 Y 이제 재고 소진돼가지고 다시 충족하면은 뭐 전기차주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펀더멘털 업황 회복에 근거한 전망들이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가격 메리트 차원에서는 지금 뭐 진입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작년처럼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겠냐, 하반기 때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유보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접근을 할 만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트레이딩 기회에서 바라보시는 게 타당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회복 근거 전망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 메리트도 있지만 뭐 올해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도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주 그 아스코가 열리기도 했고 알테오젠 같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흐름들 뭐 좋았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 고금리로 오래 부진했던 성장주 관심 가져볼 만한 시점일까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성장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별적인 접근을 할 때 바이오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여기가 뭐 아까 그 2차 전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그 신규 주도주로 된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단순히 이제 금리 인상기에 피해를 봤으니까 금리 인하 들어가면은 수혜를 본다라는 뭐 매크로 상황의 관점도 있겠지만 그 업종별로 이제 펀더멘털 관점에서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 이익과 또 내년도 상반기 이익 전망의 조합을 봤을 때 지금 헬스케어 업종, 건강관리 업종이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YOY 그로스로 대략 50에서 60% 정도 찍히고 그 실적 상승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매크로상의 환경이 호전이 되면은 지금 바이오 주식도 현 시점에서는 담아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바이오 올해 하반기 전망 볼 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매크로 환경도 호전되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그 FOMC와 같은 이런 뭐 경제 지표 그리고 뭐 빅 이벤트들 대기 중인데 네. 투자 전략 이제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저도 전략으로 좀 그 전략가이긴 하지만 다음 주가 난이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는 양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엔비디아 액면 분할된 상태로 첫 거래가 되고 수요일날 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 목요일날 새벽에는 FOMC 결과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3, 6, 9, 12 점도표가 공개되는 FOMC 때에는 FOMC 끝나고 나서 시장 간의 이 의견 정리, 교통 정리가 하는 시간이 대략 2, 3거래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목요일 날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 FOMC에 대한 여파, 여진들이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뭐 포지션을 위로든 아래든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관망으로 좀 대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나타나는 다음 주 변동성 장세를 치르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한 차례 더 확대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은 저는 뭐 나름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뭐 FOMC, CPI 발표 등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변동성 장세 조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관망 대기가 바람직하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